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마스터 자구책 이윤승 교수입니다. 자, 운전직 구조 원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6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시험이 있었고, 그 과목에 이제 자동차 구조 원리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문제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 드리면서 요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배웠던 기본서에서 어떻게 접목을 했으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지 관련된 내용도 묶어서 다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라이너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죠? 라이너는 크게 이제 우리 건식과 습식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건식은 23mm로 얇은 두께고, 조립할 때 23톤의 유압 프레스로 강하게 좀 억지 끼워 맞춤 느낌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습식은 5에서 8mm 좀 두꺼웠지만 비눗물 발라서 살살살살 끼워서 조립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좋다. 대신에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냉각수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이제 고무 실링을 끼워야 된다 라는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 건식 라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냉각 효과가 크다. 냉각 효과가 크려면은 어떻게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면 습식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크므로 열로 인한 실린더 변형이 적다. 이건 누가 봐도 뭐에 대한 설명? 습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실린더 블럭의 강도와 강성이 뭐야? 습식 라이너보다 크다. 그러니까 건식이 습식보다 크다. 라이너의 강성과 강도,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삼각형 해놓읍시다. 애매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실링이 파손되거나 변형되면요, 아래쪽에 실링을 끼운다. 이거 습식이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본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변형되면 크랭크 케이스 아래쪽으로 냉각수가 샌다. 그럼 크랭크 케이스에 뭐가 있는데? 엔진 오일이 있고, 엔진 오일과 만나가지고 우리 점검할 때 엔진 오일 색깔이 우유색을 띠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 이것도 습식과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재킷 부분에 세척이 쉬워가지고 정비성이 좋다. 라이너를 뺐을 때 바로 습식이기 때문에 물 재킷부가 보인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물 재킷에 낀 물때 이런 것들 어떻게 세척하기도 훨씬 더 좋다, 수월하다. 뭐에 관련된 얘기? 얘도 습식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 4번이 뭐에 관련된 얘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명확하게 습식과 관련된 얘기고, 이 2번이 뭐다? 건식과 관련된 이야기구나라고 답을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무조건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본다는 거죠. 왜 건식이 강도와 강성이 강할까? 보면은 건식은 보통 가솔린 엔진, 그다음에 디젤 쓰더라도 소형 디젤 엔진 이렇게 쓰고, 습식은 큰 대형차에서 디젤 엔진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대형차 디젤 엔진이 강성과 강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라이너가 조립이 되는 그 구간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식은 억지 키움으로 꽉 끼워 맞추기 때문에 유격하고 이런 게 많이 작을 겁니다. 습식은 어떻게 한다? 비눗물을 살살 돌려서 끼워서 먼저 맞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실링을 끼웠기 때문에 강도가 생각보다 떨어지겠죠. 내부에서 막 폭발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도와 강성, 블럭이죠. 블럭에서 받는 강도와 강성은 누가 꽉 맞춰서 끼워놓은 누가? 건식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맞출 수 있었고, 요 몰랐던 내용은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한 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요거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하고 나를 옳게 짝지은 게 뭐냐라는 부분인 거죠. 설명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가솔린 기관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인 대표적인 세 가지 누구? COHCNOx 3원이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저감하기 위한 후처리, 뒤에서 처리하는 장치로 가를 사용한다. 자, 우리 3원 촉매장치.
3원 우리 뭐 촉매장치 변환, 촉매 변환기를 컨버터라고 표현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가솔린 엔진에 쓰는 뭐 3원 촉매 컨버터 가하고 나가 괜찮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천지에서 3번하고 4번에 EGR은 왜 안 되는데, EGR은 뭐예요? 우리 NOx만 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쓰면 된다? 3원 촉매장치를 쓰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데? 이제 디젤이에요. 디젤 기관의 경우에는 뭐와? HC와 CO를 산화시키겠다. 산소를 이용을 해서 산화를 시키겠다. 그럼 뭐가 되는데? H2O와 CO2로 만들겠다. 요걸 이렇게 만드는 동시에 산화시키면서 연료가 산화되면서 뭐가 발생된다? 열이 발생된다. 이 발생된 열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정을 판 것 같아요. 우리 후처리 장치를 DPF, CPF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DPF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도 후처리 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 제일 마지막에서 처리하는 장치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디젤 산화 장치이기 때문에 디젤 산화 촉매 장치 DOC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OC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후처리 장치, DPF, CPF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PM을 줄이기 위한 녀석.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온도를 어떻게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연료를 어떻게 산화시키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어떻게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3번도 우리가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기동전동기 배우면서 동력전달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면은 여기에 브러쉬에 맞닿는 부분이 우리 뭐라고 배웠는데 정류자라고 배웠잖아요. 정류자에는 정류자 편과 편 사이에 언더컷이 있고 그 언더컷에 브러쉬가 닿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홈 파진 게 계속 브러쉬를 깔아먹기 때문에 브러쉬의 마모가 빠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동전동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류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슬립링은 뭔데? 매끄러운 링이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면을 가진 거. 그건 우리 교류 발전기에서 브러쉬에 닿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슬립링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뭘로? 1번으로 쉽게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부할 때 좀 과정은 힘들었지만 동력전달 순서에 따라서 전기를 통해서 동력전달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오버러닝 클러치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안쪽에 존재한다 했죠. 그래서 피니언 기어가 링 기어를 돌릴 수 있지만, 그래서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링 기어 회전수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졌을 때 피니언 기어가 막 돌아갈 때 어떻게 공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원웨이 클러치죠. 그리고 우리 오버러닝 클러치고,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전자석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전자석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프링 코일과 홀딩 코일을 이용해서 플런저를 어떻게 당기고 유지시킵니다. 얘를 당기고 유지시키면서 B단자, M단자를 스위칭하게 됩니다. 플런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레노이드 스위치 혹은 전자석 스위치라고 표현한 부분이 요 위에 부분을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1번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4번 역시도 우리 수업했던 내용에 제가 중요하다,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하다 라는 부분을 잘 챙기셨다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 즉 무슨 말이에요? 캠버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죠. 캠버가 왜 필요한데? 캠버의 필요성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캠버 얘기만 들었으니까 정의 캠버를 두게 되면은 차체의 하중이 가이드라도 어떻게 차축이 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메인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앞차축 휘임을 방지한다라는 부분, 이걸 꺾으면서 가볍게 조향이 된다. 그래서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캠버 다음에 우리 킹핀 경사각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그 킹핀 경사각이 뭘 받아? 이렇게 핸들 조작력을 가볍게 가져간다라는 걸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 뭐 조향축 경사각은 우리 쇼급 쇼버, 일체시 차축에서 스트럿이라고 하잖아요. 요거의 연장선, 즉 바퀴가 돌아가는 기준축이잖아요. 기준축은 어떻게 하는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복원성을 줄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그 복원성을 가지고 이 복원성을 받아서 우리가 정했던 게 누구다? 옆에서 봤을 때 캐스터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뭘 물어봤는데 복원성을 가지는 좋도록 하는데 주된 기능을 갖는 요소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원성 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에서 뭐 킹핀 경사각, 그 다음 뭐 캐스터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쉽게 묶어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킹핀 경사각과 캐스터를 답으로 묶은 답 몇 번?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또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댐퍼 클러치 관련된 건데요. 댐퍼 클러치는 토크 컨버터 안에 있는 기계적인 클러치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토크 변환기, 컨버터가 하는 역할이 뭔데, 자동차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즉 토크가 필요한 구간이잖아요. 순간 가속을 위해서 토크가 필요한 구간에서 우리 토크 변환기를 써야 되죠. 당연히 토크 증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토크 증대 영역이 아닌 커플링 영역입니다. 그냥 동력만 전달할게. 뭐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가지고 관성 주행하면서 크게 부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에 어떻게 유체에 의한 손실이죠. 동력 전달하면서 유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계적 클러치를 직결시킨다. 그 기계적 클러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댐퍼 클러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댐퍼 클러치는 언제 써야 되는데, 고속에서 그렇게 크게 부하받지 않을 때 우리 클러치 포인트로 따지면 속도비가 얼마? 클러치 포인트 속도비 0.8 그 이상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하받지 않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보세요. 일속 또는 후진이에요. 자동차가 막 출발하거나 뒤로 가려고 할 때는 토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써야 돼? 토크 컨버터 써야죠. 댐퍼 클러치 쓰는 게 아니라. 밑에 쓰면 안 돼. 냉각수의 온도가 뭐야? 50도씨 이하예요. 워밍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료를 좀 많이 써가지고 엔진 입장에서 부하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때 어떻게 댐퍼 클러치를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3속에서 2속으로 시프트 다운, 변속, 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단을 떨어뜨린 이유는 어떻게 떨어뜨린 건데? 우리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떨어뜨리는 거. 가속 페달을 왜 밟는데? 가속할 거니까 토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댐퍼 클러치를 쓰면 안 돼. 자, 엔진의 회전 속도 2000rpm 이하에서 스로틀 밸브의 열림이 뭐다? 큰 경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뭐예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거의 다 옮겨놨습니다. 4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3속에서 2속으로 시프트 다운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엔진의 회전수가 2000rpm 이하에서 스로틀 밸브의 열림이 뭐야?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돼 있다? 클 때라고 돼 있고, 이걸 뭘로? 작을 때라고 해서 리얼 내용 하나를 틀린 내용으로 넣었다. 보기 내용으로 넣었다. 그래서 리얼을 뺀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놓은 1번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서만 꾸준하게 보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부하 받는데 댐퍼 클러치를 쓰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요거 말장난 쳤구나 라고 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다. 기본선만 열심히 봤다라고 하면 이때까지는 그래요. 5번까지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내연기관의 엔진 오일 공급 순환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엔진 오일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것도 우리 엔진 오일 개통도 놓고 쭉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일팬이 있는데 오일팬을 저장하는 통이야. 오일팬을 저장하는 통을 오일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기울어지거나 어떻게 급출발하고 꿀렁꿀렁거릴 때 어떤 오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안에 홈을 좀 깊게 판댔잖아요. 그 깊게 판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썸프라고 얘기한다. 썸프. 그리고 출렁이는 걸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서 칸막이, 배풀도 넣는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썸프에는 스트레이너가 박혀 있고, 오일 스트레이너는 큰 여과 역할을 한다. 그래서 펌프가 오일을 빨아당길 때 어떻게 이물질 큰 거를 골라주고 어떻게 펌프 내부로 빨아당기고, 빨아당긴 펌프 내부에서는 뭐가 있다? 릴리프 밸브가 있어서 공급되는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아준다. 그리고 이제 각부 요소로 갈 때 블럭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압력 스위치가 있어서 이 오일 압력 스위치를 열어야지, 눌러가지고 스위치를 열어야지만 어떻게 경고등이 꺼진다. 압력이 부족하게 돼서 어떻게 스위치가 스프링에 붙는 순간 오일 경고등이 뜬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드 쪽에 맨 마지막에 공급된다. 뭐 그런 계통에 대한 이야기만 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도 뭐다?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봅시다. 오일팬은 자동차가 기울어졌을 때에도 오일이 충분히 고여 있도록 하는 썸프가 있어서 그 썸프 안에 스트레이너가 들어가서 쭉 원활하게 빨아당길 수 있게끔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자, 펌프 스트레이너는 오일팬의 오일을 흡입할 때 비교적 큰 이물질을 걸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다? 오일 펌프가 있으니까. 오일 펌프를 정밀하게 만들어줬는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정밀하게 돌아가는 펌프 안에 어떻게 기스를 낸다든지 파괴를 시킬 수 있는 오일 펌프의 내구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좋은 내용이니까. 펌프 스트레인을 거쳐가지고 흡입된 오일은 오일 펌프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각 윤활부로 공급되게 된다. 뭐 블럭, 헤드 이렇게 다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자, 오일 압력 경고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오일 압력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어디 있다? 오일팬 내부 제일 밑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치가 어디 뗐어요? 압력 스위치는 블럭 지나갈 때 블럭 라인에 일부러 따가지고 스위치를 붙인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일팬에는 뭐가 붙어 있는데 오일팬 아래쪽에는 보통 자석을 붙여놨습니다. 자석을 붙여놓는 이유는 어떻게 금속끼리 막 돌아가다가 떨어진 쇳가루 이물질들 어떻게 순환하지 말고 어떻게 그 자석이 탁 붙여가지고 쇳가루를 잡고 있게끔 만들게 그런 것들이 일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스위치는 없다. 압력 스위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뭘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이것도 틀리기 좀 어려운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봐집니다. 자, 7번입니다. 7번도 1번과 비슷한 느낌으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내가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2, 3, 4, 뭐 3개 정도 선지에서 명확하게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럼 그거 아닌 거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피스톤 슬랩입니다. 슬랩이 뭔데? 피스톤 핀이 있으면 핀을 기준으로 까딱까딱거리는 걸 슬랩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고온에서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 까딱거리는 게 고온에서 고온인지 저온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일단 넘어가는 거죠. 자, 애매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고. 피스톤 간격이 너무 크면 발생된다. 자, 피스톤 간격. 피스톤인데 양쪽에 어떻게 간격이 너무 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핀을 기준으로 까딱까딱거리는 슬립이 더 많이 생기겠죠. 간격이 크면. 이건 맞아. 이거는 확실하게 뭐야? 내가 아는 내용이야.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올라갔다가 어떻게 탁 떨어질 때 슬랩이 더 많이 생기겠죠. 요 까딱까딱거리는 슬랩이 올라갔다가 사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관성력과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기 때문에 운동성이 바뀌면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점에서 바꿀 때 또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옵셋,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크랭크 축의 중심과 어떻게 핀의 중심이 약간 편심을 준댔다. 그러면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까딱까딱거리는 걸 막을 수 있다. 그건 무슨 피스톤? 옵셋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야?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답을 몰라? 1번으로 가야 되는데. 1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럼 1번은 왜 고온에서 현저하게 많이 발생된다, 현저하게 발생된다는 이 내용이 틀렸느냐?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피스톤 종류에 뭐가 있었다? 캠 연마 피스톤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캠 연마 피스톤은 뭔데? 피스톤이 상부, 하부 중에서 어떻게 한다? 상부, 즉 C와 D가 있을 때 C의 지름을 작게 만든다고요. 왜? 얘가 위에가 작아야지만 위쪽에 뭐가 있는데 연소실이지 않습니까? 열받아가지고 피스톤 헤드 열받아가면 얘가 어떻게 한다? 부풀기가 팽창이 되겠죠. 그럼 팽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진원통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팽창하지 않았을 때는 위쪽에 어떻게 한다? 공간이 좀 많겠죠. 열팽창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까딱까딱거리는 공간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팽창이 되는 순간 꽉 끼게 되잖아요. 그럼 꽉 흔들리는 것도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야지. 고온에서는 뭐다? 현저하게 발생이 덜하다. 왜? 윗부분에 팽창이 되었기 때문에 간격이 더 작아졌다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한다성 치더라도 뭐 2, 3, 4 내용이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답을 1번으로 고를 수는 있는 문제였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전부 다 맞출 수는 있는 문제였고요. 1번과 7번이 조금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 문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자주 쓰이는 것들 중에 이제 매칭해서 맞춰라.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맞춰가 매칭해서 맞는 거.
자, MCU입니다. MCU는 뭐 하는 건데? MCU는 모터 컨트롤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가 뭔데? 고전압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는 직류, 고전압 배터리가 있으면 모터는 뭔데? 교류 동기 모터를 쓴다. 그래서 우리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직교 뭐가 필요하다? 인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력을 바꿔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는데 어떻게 제어하면서 바꿔야 되니까 모터 컨트롤 유닛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MCU는 뭐 하는 건데? 고전압 배터리의 직류 어떻게 전력을 전기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킨 전기 모터 제어. 3번 설명이 맞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의 내용과 매치시키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자연스레 1번은 뭐다?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온보드 차저입니다. 온보드 차저. 완속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기. 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220V 교류 전기. 요걸 이용을 해서, 이걸 뭘로 직류로 바꿔가지고 고전압 배터리 충전하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온보드 차저.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된 교류를, 맞지? 220V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어떻게 한다?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을, 차량용 완속 충전기 좋네요. 그래서 뭐다?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표현되는 용어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VCU입니다. VCU는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최상위 컴퓨터. 왜 최상위 컴퓨터인데? BMU, 그 다음에 MCU, 클러스터, 계기판 등의 제어기와 통신하여 차량의 제어, 주행 상태 판단, 모든 걸 관장하는 거죠. 공조장치까지. 그래서 그 메인 CU를 뭐라고 한다? 우리 전기차에서의 메인 CU를 VCU라고 얘기를 하죠. VCU는 어디에 존재한다? EPCU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CU는 여기에 뒤에 있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로우 DC-DC 컨버터 요 내용이겠죠.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 전원. 저전압 배터리도 있잖아요. 12V. 그걸 발전기 없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직류로 바꿔가지고 충전하기 위해 쓰는 게 뭐다? LDC고 이제 여기에 1번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마치 다른 내용도 없어요.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아닌 거 제외시키고 맞는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서만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보셨거나 아니면 우리 문제집에서 300대 단원별 기출 문제 그것만 잘 보셨어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것도 드라이브 라인입니다. 동력 전달할 때 드라이브 라인은 우리 FR 방식에서 추진축할 때 얘기했거든요. 자동 변속기 끝나고 나서 뒤에 종감속 장치 들어갈 때 이제 중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 그걸 이제 드라이브 라인, 우리 추진축이라고 하죠. 추진축은 보통 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형 자재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슬립이음을 쓴다. 라는 그런 류의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드라이브 라인은 앞기관 뒷바퀴 구동, 이게 뭔데? FR 방식이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변속기의 출력을, 그치? 변속기에서 나온 거를 어떻게 종감속장치 뒤로 전달하는 부분에 쓰인다. 맞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드라이브 라인을 구성하는 거는 슬립 이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임 있는데 슬립 이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FR이니까 좀 길게 나오겠죠.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홈이 이렇게 축이 튀어나왔어요. 축이 튀어나와가지고 스플라인이 들어가 있죠. 요로 돼 있는데 이제 앙컷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진축이 조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 추진축 뒤끝에 스플라인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서 길이 방향, 동력을 전달하면서 길이 방향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게 우리 뭐라고 하는데 자재이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드라이브 라인을 구성하는 자재이음은 변속기와 종감속 장치 사이의 구동각도를 변화시켜주는 장치다. 자, 슬립 이음은 뭐 하는 거다? 슬립 이음은 스플라인으로 만들어갖고 길이 변화를 준다라고 했고요. 자재 이음은 뭐 하는 거다? 각도 변화를 주는 거다. 그래서 자재 이음 변속기가 좀 사이에 설치돼가지고 각도 변화를 주는 장치. 이것도 이제 뭐다? 맞는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재 이음의 한 종류인 십자형. 우리 추진축에서 십자형 자재 이음을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형 자재 이음은 십자축과, 여기는 십자축과, 그 다음 뭐야? 이런 요크로 설치가 되는데. 요크가 어떻게? 두 가닥의 요크, 십자축. 엄청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세 개의 욕구로 구성된다. 누가 봐도 이건 두 개 아니겠습니까? 세 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야? 구조만 조금만 생각을 하고 수업 들었다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요 부분에 이제 스플라이브 파져 있거든요. 스플라이브 파져가지고 변속기에 이렇게 조립이 돼서 길이 방향에 슬립 이음, 스플라이브로 맞아서 슬립 이음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요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자율주행을 먼저 어떻게 자율주행 기능을 먼저 앞당겨서 상용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싶습니다. 단계 중 레벨 3입니다. 레벨이랴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에 직접 언급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0번 문제를 이제 변별력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조건부 자율주행이라는 내용이 붙었고요. 조건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 자율주행은 가능하지만 시스템 요청 시나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되는 단계는 어떻게 된다? 운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레벨 3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거의 정확한 내용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면 된다? 우리 KSR, ISO, SAE 많이 들어보셨죠? 윤활유 규격 가능 개념의 그 SAE 규격의 PAS라고 하는 이 도로 차량 운전 자동화 시스템 분류와 정의에 이렇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0은 뭐냐? 운전 자동화가 아예 없는 거, 우리 올드하게 썼던 거,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1은 뭐냐? 운전자를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크루즈 같은 거.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럼 가속 페달을 손을 안 올려도 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부분 자동화 해가지고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능들은 뭐예요? 레벨 1과 레벨 2에 해당이 된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에 이제 운전 자동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구간은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이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나 제어가 하기 어려운 구간에 어떻게 한다? 시스템이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 운전자. 그럼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해서, 즉시 개입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레벨 3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레벨 4 같은 경우는 2번에서 잘 설명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특정 도로에서 모든 안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주시기가 불필요한 단계다. 거의 필요 없는 단계다. 이 정도까지 돼야지 레벨 4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5 정도 되면 완전 운전 자동화입니다. 그냥 특정 도로가 아니라 모든 도로입니다. 모든 도로든 모든 돌발적인 상황에서든 어떻게 한다? 그 자동차 스스로가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단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레벨 5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나누어 가지고 단계를 주어서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차선 변경할 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운전자 환경을 어떻게 주시해야 하는 단계. 손발 떼더라도 주변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벨 3에는 눈은 뗄 수 있어요. 눈은 뗄 수 있으나 어떻게 이렇게 잡고 살짝 걸쳐놨다가 핸들을 걸쳐놨다가 어떻게 개입 요청이 왔을 때 바로바로 어떻게 운전자 개입을 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레벨 3 단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능력을 어떻게 운전자 개입 없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고, 레벨 4하고 레벨 5 차이는 이거예요. 모든 도로 조건, 모든 환경, 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정도 돼야지 뭐가 된다? 레벨 5 정도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레벨 5 돼야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을 모든 상황을 좀 많이 대처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대처해가지고 레벨 5 되면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레벨 3, 4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차가 이제 출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가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 조건부에서 일정 구간 자율주행 가능하나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 개입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구조 원리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한 문제 정도는 뭐 틀려도 합격이 하지 않을까. 왜 지금 문제 출제하는 것을 봐도 10번 문제는 이렇게 언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뭐 이 문제라든지 뭐 그 외에 이거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잘 맞췄다라면 그 외에 나머지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합격선에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느꼈지만 뭐예요?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을 떠나서 기본서에 없는 선지들도 한 번씩 정답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 라는 수준에서 서울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출 문제를 접하면서 이 문제 출제 의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제 어느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이제 합격했다라는 필기 합격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기다리면서 면접 준비할 때 뭐 요청 주시면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자료 또 그 원장님과 함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